안녕하십니까. 골방 세미나의 박선배. 네, 전백수. 네, 초짜, 타짜. 네, 우리 특별 게스트로 모신 유은숙님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대망의 시즌1의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푸짐한 술과 안주로 방송을 시작하기로 되었습니다. 아주 설레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이 특별한 안주를 준비해 주신 분에 대한 소개를 우리 전 박사가 좀 해주시죠. 예. 지난번에도 한번 나갔지만, 우리 미니스타 효자 대성점에서 오늘 특별히 막걸리 토크에 막걸리와 안주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강대병원, 바로 뒤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 게스트이신 타짜 유승님, 본인 소개 좀 하시죠. 모퉁이 프로젝트 문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류은숙입니다. 끝? 장소 협찬. 네, 이 공간을 아주 예쁜 공간이고요. 그래서 제 이 공간을 보면서 저는 오늘 처음 와봤는데 어쩌면 굉장히 낡아 보일 그 건물인데 아주 멋지게 꾸며놓으셔서 특히 이 기둥이 되게 약점일 텐데도 오히려 약점이 아니라 인테리어처럼 만드신.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점 같은 거잖아. 네네. 이게 시간을 가리는데. 근데 이걸 오히려 인테리어처럼 느끼게 만드신. 요즘 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 몰라서. 네. 일단 먼저 그러면 막걸리를 한 잔 따르면서 일단 본인 시작할까요? 여기 까만 뚜껑 4개, 파란 초록색. 뚜껑 4개. 그러니까 까만 거, 파란 거 하나씩 드세요. 각자. 이게 이제 춘천 막걸리입니다. 이게 특히 춘천 막걸리, 다른 막걸리도 많이 있지만 이 춘천 막걸리를 애용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니스터 효자 대성점에서는 특별히 춘천 막걸리로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익숙한 솜씨로 초짜님께서. 네. 막걸리에서는 초짜가 아닙니다. 타짜입니다. 타짜이시니까. 네. 특히 맛있어요, 춘천 막걸리가.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 따라 드세요. 완전 추천님이 흔든 걸로 먹어요. 네네네. 아주 맛있어 보여요. 난 전 박사 흔든 걸로 먹어볼래요. 딱 2잔 나올 것 같은데? 오, 막 튀어나오네. 너무 크죠? 다 따라가요. 아주 색이 아름다운 미색이네. 자, 그러면 우리 우리 어떻게 음주 방송이니까, 네, 건배를 하면서.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타짜 이우승이 고맙습니다. 네. 이거 안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네. 해주세요. 눈개승만. 요거 요리의 타짜이신 이우승님께서 하신 아주 제가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던데, 요거. 일단 설명. 막걸리를 드신다고 해서 아침에 급하게 이제 제가 묻혀갖고 왔는데요. 너랍지에서 따오셨다고? 아닙니다. 제 고향 정선에서 보내주신 거고, 이거를 요리법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쉬워요. 그렇지만 얘는 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푹 데쳐서 막장과 들기름과 매실액기스 이런 거 넣고 조물조물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끝.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죠. 이거 약간 좀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네, 진짜 얘기 약간 손맛. 손맛. 이렇게 제가 아까 칭찬을 다 안 했는데 약간 좀 무심하게 뭘 툭툭 만진 것 같은데 이 맛이 놀라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본인 앞이니까 더 이상 칭찬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방 전후사인식 1권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소설로 본 그 친일에 관한 이야기와 그 해방 전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어떤 하기엔 너무 짧고 그래서 책 한 권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 전후라고 하는 이태준 작품이죠. 다 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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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본 걸로.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랜만에 한국 현대문학, 특히 해방 전후 시기의 문학을 봤어요. 근데
아주 재미도 있었고 그랬죠.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우리 이태준 작가, 이 해방전의 작가에 대한 소개를 전 박사가 조금 해주시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제가요? 이 책의 표지가 잘못됐더라고요. 1940년 강원도 철원 출생으로 되는데 1904년생이고요. 네, 1904년생이고 이제 이분이 이제 강원도 철원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유정이 1908년 춘천생이고 또 이태준이 1904년 철원생인데 다 구인회 멤버죠. 물론 이제 김유정은 나중에 합류된 멤버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동시대에 1930년대 문단에서 굵직한 말자취를 좀 남긴 분들이고, 물론 뭐, 김유정은 너무 짧은 나이에 일찍 이제 세상을 떠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였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대일보나 조선중앙일보 이런 신문에 많이 근무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생계 문제 때문에 많이 그런 것 같고,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조선중앙일보는 여운형 선생이 사장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근무하면서 그 작품 활동을 많이 했고, 뭐 이분이 단편 소설의 아주 대가라고 인정을 받아서 한국의 모파상이라는 그런 이제 별명도 얻고 그랬는데, 40년에서 43년 그 무렵에 약간의 그 친일 행적이 좀 있어요. 네. 무인보국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강연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해방 후에 말하자면 저는 좌파적 작가는 아닌데 좌파적 문학단체에서 좀 활동을 하고, 또 이제 벽초 홍명희와 함께 46년에 월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월북한 이후에는 북한에서 아마 무슨 해방문학상도 수상하고, 그 해방문학상을 수상한 것이 바로 이 단편 해방전후 작품으로 수상했다고 하고, 북한의 토지개혁을 다룬 장편 농토, 이 책에도 있지만 그 농토도 집필을 하는 등 많은 걸 했는데, 50년대 결국은 뭐 남로당 출신들이 그렇듯이, 남로당은 아니었지만 숙청을 당해서 좀 씁쓸한, 그리고 뭐 시인 중에서도 백석도 그런 케이스인데 좀 그렇습니다. 남에서, 물론 남쪽에 남아 있었으면 어떨지는 모르는데, 북한 월북해서 그 이후에 어떤 작가로서의 쓸쓸한 여생,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네. 물은 내가 미친놈이죠. 일단 편집하실 거죠? 숨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 조짜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전체적인 개발적인 느낌 한번. 개괄적인 느낌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인의 한 멤버라는 거는 이전에 뭐 배우기는 했었지만, 소설이나 이런 단편 소설을 처음 읽었는데 약간 백석의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문체라던가 아니면 여기 나오는 대사 같은 게 너무 아름다워서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이었어요. 정말 최근에 이런 소설을 처음 읽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윤숙 씨님은 어떠셨어요? 스토리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해방 전후라고 해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다룰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 시대적인 배경을 깊이 다루기보다는 약간 소외되거나 힘든 삶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생각보다 재밌었고, 또 생각보다 더 뭐랄까 감정 전달이, 그 시대 사람들의 감정 전달이 잘 됐던 책인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두 분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 박사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글을 잘 쓴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이분이 만약에 아까 전 박사도 얘기했지만
북으로 가지 않고 남쪽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 같고, 요 시기에 다른 작가보다 훨씬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놀란 거는 이게 옛날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 시대만 딱 빼면 현자의 얘기에도 상관없을 네, 정도로 네. 너무 글이 네.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잘 쓴 사람은 시간을 너무 넘나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준 작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했는데, 이 단편선에서,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 해방전도 전체 공부하면서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지워지잖아. 이러다 보니까 문학적인 성과도 사실 좀 많이 소외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느껴져요. 아무튼, 우리 전 박사가 보내줬는데 아주 책 좋았어요. 저는 진짜 근대 문학을 싫어하거든요. 그냥 근대 문학을. 표현도 좀 구태연하고, 다시 두 번 읽기 싫은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런 것만 봐서 맞아. 그랬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선입견이 이분들은 교과서에서 지워진이겠죠.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월버캐스니 아마 이태준 작가도 아마 90년대 이후나 돼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진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아까도 김유정 얘기했지만 김유정 단편집을 이렇게 보면 정말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아는 거는 동백하고 봄봄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김유정의 다른 단편들을 보면 그런 시대적인 그 배경이 그래서 이제 제가 유사성이 되게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 소재의 동일성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작가마다 그 시어를 사용하는 그 독특함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태준도 그럴 건데 김유정도 이렇게 보면 이 춘천에 특히 춘천 사투리가 많이 들어간 그러한 그 단편에 그 언어들이 문학적 언어들이 굉장히 잘 살아나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강원도 사투리가 여기 되게 구수하게 되게 나와 있어서 그런 점도 약간 백석의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만약에 월북하지 않았더라면 철원에서 정말 춘천의 김유정만큼이나 엄청난 그 문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승님이 정선이시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강원도 사투리의 그러니까 이질적인 책에서 이질적인 느낌을 사실 못 받았어요. 그 정서라던가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그림들을 하며 네. 이게 지금 은승님이 쓰시는 그 사투리는 이 강릉이나 이쪽에 사는 사투리는 경상도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의 억양과 느낌을 가장 유사하게 받으신 저 것 같아요. 사투리 안 쓰는데. 저 서울 말씀인데요. 경선이 강릉 쪽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비슷해요. 영동권. 근데 영동권보다는 덜 억센 것 같아요. 평창 물론 뭐 없어요. 그러신가? 네, 제가 여기 온 지 춘천에 30년이 넘었어요. 순화되셔서 네. 그럴 수 있게. 서울 사람이래요. 사투리 안 쓰니까. 네.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이제 미쇼자님 간별할 수 있긴 한데, 그죠?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약간 강원도 사투리 하면 다 강릉 사투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륙 지방과 이제 바닷가 지역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 다르죠. 느끼더라고요. 네. 어때요? 우리는 말이 별로 못 느끼죠? 이게 세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춘천의 술집에 평창 이문에 가면 너무 구수한 사투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가서 사투리도 배우면서 요즘 너무 재밌거든요. 그 사투리 배우는 게. 근데 여기 책에 그런 게 나와 있어서 아주 재밌게 읽으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질감이 좀 적을 수도 있고요. 뭐 초짜님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책의 그 단편들의 내용들을 우리 전 박사가 대략 5가지 카테고리를 정했는데 오늘 한 4가지 정도 해보고 마무리될 것 같긴 한데요. 첫째는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그 당시의 돈,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 네 번째는 이제 해방 공간, 바로 그 해방 전후의 공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한 분이 더 계셔서 하려고 했던 그 농토라고 토지개혁, 그게 한 5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해보자고 전 박사가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그 정도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좀 하실까요? 네. 제가 이제 술을 좀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근데 유리산이라서 내려가는 속도가 눈에 보여서 좀 민망하네요. 아주 신나 않는데 뭐 별로 안 민망해. 가려요, 가려. 음. 막 가려. 맛있다. 이게 그 맛있는 녀석들이 그때 편의점 편에 나왔는데 그렇게 맛있다네. 근육. 맛있어, 맛있어. 김치랑 딱 싸먹어야 맛있다. 첫 번째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 땅을 가지고 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맡기로 했는데 이 단편 해방조언의 단편 중에 농군, 돌다리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농군은 이제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서 만주로 이제 그 가족이 그 이주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은 기차 안에서 한편으로는 좀 저는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우리가 이렇게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던 단절된 국가가 아니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신의주 지나서 기차 타고 쭉 만주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가족이 이제 그 만주를 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는 왜 떠나야 되는데 하는 고민, 또 젊은 아들은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큰 농사를 짓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 뭐 이런 걸 가지고 만주로 가게 되죠. 만주로 가는데 가서 이제 자기가 그 팔았던 땅을, 돈을 가지고 땅을 사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마주의 땅들을 논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벼 농사의 북방 한계선이 되게 황해도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그 이상은 추워서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만주에 가서 논 농사를 짓겠다고 이제 수로를 파서 물을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을 만들려고 하니까 현지에 있는 중국 그 농부들하고 토착 농부들하고 갈등이 생기죠. 근데 이 갈등은 서로 목숨을 내건 갈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되고 그 속에서 뭐 죽고 이런 과정들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과 관련한 그 땅을 통해서 이 얻으려고 하는 한국 그 농민들의 그 지나는 싸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이 그 비극적 결말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농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중국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소작을 하다 보니까 그 뺏기고 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뭐 7알이든 심하면은 뭐 많이 뺏기니까 농사를 져서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순사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너 땅도 있고 자작농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순사는 그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에 대한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가게 되고 결국 이제 노인들은 죽어가잖아요. 죽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참호 같은 땅에서 수로를 지켜내는 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가서 그냥 밀농사 짓든지 해야 되는데, 굳이 쌀을 져했다는 게, 그래서,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그때 개척정신이 보이기도 하는데 동시에 무모함이 보이는 거죠. 약간 그렇죠. 정보의 부재리,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치열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니 뭐 거기서 벼농사를 져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와닿고 뭐 그까지 상황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던데 결국 그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잃어버린 땅, 논을 찾고자 하는 욕망들이 아마 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논농사를 졌는데 만주 와서 밭농사로 가려고 했다면 아마 한국에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논농사에 대한 열망, 논에 대한 열망, 뭐 이런 것들이 어렵게 얘기하잖아. 그죠? 밭농사 지면 내가 다 해줄게 이런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정보의 부재이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아요. 쌀에 대한 욕망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민족과 이 쌀에 대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의식이 굉장히 그 남다르다는 그 역사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죠. 지금은 뭐 밥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조선시대 뭐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일제강점기까지 오는 동안에 쌀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그냥 숭배의 대상인 거예요. 왜냐면 다른 뭐 옥수수 먹는 거 뭐 밀 이거는 그냥 다 주변이야. 오직 그 쌀에 대한 로망이 정말 새마을운동 때도 그랬겠지만 북한에서도 우리 쌀밥에 괴국 먹는 거 그게 인민의 가장 큰 행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밥 먹는 거가 정말 최고로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내 땅이 없으니까 만주에 가면 내가 땀 흘려서 밭을 일구면 내가 거기서 쌀을 심어서 그 쌀을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희망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토지, 박경래 토지에도 보면 용정 일대가 다 그 논 개간하는 게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북방 한계선 얘기했지만 일조량의 영향을 받으니까 물론 좀 늦게 심고 빨리 그 수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 논농사가 그러니까 아주 위로 북만주 이쪽으로 올라가면 어렵지만 그게 만주 이민사의 어떤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의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그거죠. 논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만주에 갔을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 안에 그걸 만들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는 거였고. 그래서 쌀이 그렇대요. 쌀을 곡식으로 획득한 그 집단들이 그 생산량이 너무 효과가 많으니까 금방 인구가 는대요. 근데 그 인구가 는 만큼 쌀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 쌀에 속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생산량도 좋고 완벽한 곡물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은 영양소도 완벽하대요. 쌀만 먹어도 충분히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미국도 그 이유식은 시작할 때 쌀을 준대요. 쌀은 이렇게 면역 반응도 아니면 알레르기가 없어가지고 그 완벽한 음식이래요. 그 대신 얘는 한 번 딱 먹으면 얘한테 완전 속박되는 거예요. 얘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쌀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이렇게 밥을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먹으려다 나가면 밥에 김치. 고추장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렇게 죽어나가면서도 그 창업하듯이 물기를 내서 그 논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집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죠. 저는 좀 찾아봤더니 이게 1931년에 만보산 사건을 다룬 것이라고 했는데 만보산 사건이 잘 모르겠지만 작품과 같은 일이 벌어졌었대요. 그래서 중국 측하고 조선인하고 일본 경찰이 배치해서 뭐 총격전을 벌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죽지는 않았는데 조선에서는 이 사건이 조선인을 학살했다고 보도가 돼가지고 그 만주로 이주한 동포들 뭐 고통이나 조선에 사는 화교들에 대한 불만 또 저임금 쿨리들이 나오잖아요. 저임금 쿨리들이 조선인 실업을 유발하는 상황 등이 겹쳐서 이 오보 기사가 나가지고 이게 중국인 테러가 났다는 거예요. 평양에서 화교 100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학살하고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쓴 소설이다라고 저는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냥 빈번하게 일어날 수 네. 있었다는. 네. 뭐 그런 내용이 작품에 뭐 이렇게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한중 갈등, 그 만주 중국 농민들과 한국 농민들의 갈등을 이제 어쨌든 보여주잖아요, 단면들을. 그거를 이제 일제가 교묘하게 갈등을 조장해서 터지는 사건이 만보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게 만든 거죠. 중국 농민들하고 한국 농민들하고. 중국 농민들은 뭐 일종의 텃세 그런 게 있고 한국 농민들은 가서 열심히 개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중국 농민들은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손해보는 느낌 이런 걸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교묘히 이제 건드려서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한 해도 거죠. 싫다고 하고 그러죠? 아니 걔들은 이제 밀 빵 먹고 밀 먹는데 쌀을 덜 먹는 애들이. 그리고 확실히 이 우리 민족보다 좀 게으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땅이 넓고 뭐 그러니까 농구에 관련해서 우리 초짜님께서 좋은 거 찾아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자료까지 제가. 찾아오셨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소설 자체가 다 배고프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이 시대 당연히 다 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지금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도 우리 계속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가난했던 기억이 너무 강하니까. 네. 막 눈치를 주는 것 같아. 제가 다음 작품은 이제 돌다리예요. 돌다리는 이거 사실은 거의 요즘에도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자기 동생이 아팠는데 이게 맹장인지 뭔지 모르는 엉터리 의사놈한테 이 동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된 아들이 돈을 이제 벌기 서울에서 의사가 됐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막 밀어닥치고 이 사람 맹장염 수술에 전문가가 된 거예요. 병원의 환자들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병원을 좀 크게 져야 되니까 돈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땅을 팔고 가까운 데 같이 삽시다 이 얘기를 하러 오죠.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집 앞에 있던 큰 집안이 만들어 놓은 그 돌다리가 있었는데 돌다리가 무너져서 그 돌다리를 새로 만드는 일을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옆에 보면은 정부가 만들어준 나무로 만든 신축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큰 무거운 돌다리를 다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그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그고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아유 왜 저러시나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러고 그 돌다리를 하는 걸 보고 와서 아버지에게 뭐 우리 병원을 크게 짓고 할 수 있으니 제가 모실 테니까 전답을 팔고 가시죠. 이제 제안하니까 아버지가 참 멋지던데 일단 밥이나 먹자. 아버지 다 먹고 아버지가 얘기하죠. 난 안 간다.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땅인데 라고 하면서 아들은 이제 결국에 돌아가죠. 아버지는 돌다리를 마주 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되게 상징적인 얘기죠. 돌다리와 나무로 만든 빨리빨리 만드는 다리, 아들 서울에서 병원 차리는 아들과 땅 토지를 지키는 아버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거의 현재적인 내용과 저는 특히 이게 현실감들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또 한편으로는 땅 팔면 안 되는데 저 바보가 그까지 병원 얼마 한다고 넣어서 지켜야 되는데 이런 또 딜레마도 있긴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땅을 지키려는 또 그 아버지와 또 이런 것들의 갈등을 참 이렇게 재미있게 묘사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은수님은 돌다리가 어떤 의미로 작가가 상징했다고 좀 느껴지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땅을 지켜야 된다는 그 부모의 마음과 그 땅을 지금 팔아서 다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아들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소설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지키는 쪽이 더 옳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땅을 지키고 그 중에서도 농토를 지켜야 되는 게 맞는다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사실 이게 아마 예전에는 다르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은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진짜 뭐 예를 들어 나가서 좀 투자해서 병원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시대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부동산이 이런 어떤 엄청난 자산을 신화가 돼버린 상황에서는 또 오히려 지켜야 되는 게 옳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개발과 성장의 시기에서는 병원을 팔아서 병원에 갔어야 되는 게 옳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아마 빨리 금방 놓을 수 있는 나무다리와 이 돌다리를 비교함으로써 또
또는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죠. 네, 그게 뭐- 무엇이 더 오래 가고 그렇지. 무엇이 더 탄탄한가를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 돌다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땅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것도 여기서도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나? 아버지가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 여기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땅이 이 당시에 엄청 중요했구나. 아니 왜냐면은 땅은 유일한 생산 수단일 테고. 땅은 지금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아들아 병원을 지어라 하지 않겠어요? 야 이제 3기 신도시 들어오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 이러지. 병원을 자 쫓겨나죠. 지금은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소설에서도 병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이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내가 장사치고 내가 뭔가를 그런 한탕주의로서 해서 고부가 가치를 노리는 일을 하겠다라면 소설에서 갈등 부분이 안 되는데 사실 병원 같은 경우는 갈등 확실하지 뭐. 손님도 그죠? 너무 많아서 네, 지금 네,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조건을 같이 네. 비교할 수 있게 만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돌다리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뛰어난 작가라고 생각했어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어쩌면 뭐 지금의 우리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따지면은 아버지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될 텐데요. 땅 좀 파시죠. 이게 10쪽 정도밖에 안 되는, 저는 돌다리 그래서 창섭인가요? 창섭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땅에 대한 철학, 이게 정말 잘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들은 뭐 1년에 농사 이게 문전옥답인데, 동네 사람들 다 탐내는 문전옥답인데, 뭐 1년에 이제 걷어서 얻는 수확이 뭐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팔아서 병원 확장하면 뭐 10,000원도 넘게 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접근하지만, 아버지는 이게 이제 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욕망이 좀 네, 다른 저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아니고 아버지의 땅에 대한 부분은 욕망이 아니고, 왜냐면 그럼 내가 뭐 무조건 땅을 많이 소유하고 또 소작인을 시켜서 땅을 뭐 농사를 짓고 이러는데, 이 아버지는 땅에 대한 욕심도 없는 거예요.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뭐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소작인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는 어떤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 땅을 정말 제대로 농사질 사람들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 없으면 뭐 어떻게 이렇게 분할을 해서 내도 갚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굉장히 난 훌륭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동생이 죽었잖아, 맹장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고치고 싶어요.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고, 다 병원을 확장하는 거는 돈을 더 벌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 건데, 아버지는 여기 이제 179쪽에 이렇게 보면은 다 팔겠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겠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뇽 같은 거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난 걸 한탄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독시장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인지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이게 아주 이분이 경자유전의 그 철학을 정말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상주의죠.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근데 실제로 있을 법한 사람이에요. 이런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뭐 땅 많이 가지고 소작 다 줘가지고 내가 뭐 부자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붙일 수 있는 아주 돌멩이 하나하나 다 거두고 갖고가지고 옥답을 만들고 거기서 얻는 그 정직한 소출, 그거를 사랑하는 이 대부분의 어떤 그 자작농들의 그런 로망도 상당히 있었던 거거든요.
땅에서 나왔던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아들과는 명백히 달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 땅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힘들게 가지게 됐고 그거를 농사를 짓고 하면서 자식을 먹여 살리고 공부를 시켰고 그 효과라 그래야 될까 가치를 체험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아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대물림해야 된다는 철학이 꼭 박혀 있었던 분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존경해요. 그 친정아버지거든요. 그렇죠. 딱 친정아버지예요. 네, 나 죽을 때까지는 절대 파는 사람이 없고 그 저기 몇 년 전에 그 누구죠? 그 투기한 공직자였나요? 그 여자 누구 있었잖아요. 땅을 사랑하는 뭐. 그래서 왜 땅을 이렇게 투기하냐니까 땅을 사랑해서 그런 게 욕망이지, 이건 욕망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이 시골 땅을 팔아서 서울에 있는 땅을 사는 게 욕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땅을 사랑하는 우리 LH 직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얻는 소득과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땅 자체에 대한 그런 그렇죠. 농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들이 있긴 하겠죠. 저는 사실 뭐 현실감이 좀 못 느껴졌어요. 뭐 제가 그렇게 큰 땅이 없어서 하려니와 그 장인어른하고 농사의 그 땅을 이제 그 트랙터로 로타리 하기 전에 퇴비를 뿌리고 막 이런 과정을 처음 해봤어요, 올해. 그러니까 뭐 퇴비를 뿌리고 그 땅을 이제 비옥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조험도 뿌리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약간 좀 달라졌어요. 그 땅에다 뭔가 이렇게 반찬을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소출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땅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땅을 대상으로 보고 그냥 상품으로 바라본 거랑 내가 그 안에서 뭔가 농사를 하든 이루어지면 이 땅에 대한 나의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건 맞는 저는 막 이 아들의 입장에서 계속 봐가지고 왜냐면 땅이- 첫 작년부터 그러셨구나. 동생 누이죠 죽은 누이한테 내가 이제 의사가 돼서 왔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옛날에 누이가 죽었던 장면을 회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하게 됐지. 이 아버지 되게 고집쟁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완고한 아버지. 네. 근데 이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아들이 있잖아. 땅이 좀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병원해서 돈 벌어서 금방 그만큼 사드릴게요. 가까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딱 맞는 거죠. 빨리 투자해서 돈 벌면 그 정도 뭐 땅이야 그 당시에 못 샀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차이고 결국 소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들이 결국 아버지가 그 돌다리를 고쳐놓잖아요. 그 아버지가 고쳐놓은 그 돌다리를 건너서 자기 곳을 가는 걸로 묘사되잖아요. 그거 보면 그런 작가의 의도는 아까 뭐 그런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제목이 돌다리인 의미잖아요. 뭐 나무 다리가 아니라 뭐 콘크리트 다리를 나중에 세울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굳이 돌다리를 다시 바로 잡아놓고 하는 그 의미라는 것은 그냥 어떤 뭐 물질 문명이 변화하고 좀 더 편의성이 있는 걸로 변화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어떤 그 돌다리라는 그 삶에 응축되어 있는 뭔가 그런 상징 같은 거 그래서 그것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였던 것 같아요. 땅도 그런 의미인 거고. 근데 이게 소설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지. 내가 지금 이거 팔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자식의 입장은 또 이해가 네, 가죠. 10배, 20배 될 수 있으면은 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돌다리 만데 결국에 아버지 못 이겨 이거 이렇게 봐. 나는 그 돌다리 폭파시켜버릴게. 저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저 효자야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막 승질 빡 내고 밥숟가락 확 던지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 이해하고 이렇게 돌다리를 건너서 서울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되게 난 흐뭇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되게 효자구나. 그 전체 책 중에서 몇 안 되는 문제. 맞아. 좀 슬픈 내용은 책이 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병원을 하면 돈을 더 벌겠다는 그런 계산을 했지만 이 아들도 완전히 어떤 그
그 돈만 추구하는 그런 건 아닌가. 병원 시작했던 것도 얘기했지만 그 동생 그걸부터 출발한 거니까 어떤 기본적인 자기가 순간적으로 아버지 얘기를 들어서 나의 어떤 속물적인 거를 조금 반성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이렇게 결말이 나는 게 좋더라고. 뭐 조사하신 거 중에 아니요, 있으십니까? 조사는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아버지처럼 돌다리도 없고 땅도 없는데 누군가가 또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어떤 그 이해의 관계에서 얘기했을 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의연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좀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타짜님의 아들인 우진이가 병캐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닐까? 병캐는 마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별다 깨버리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들었는데 이 사회는 무엇인가 모이면 반드시 그게 컨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면 우직하게 뭘 하나 모으는 거고 모아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쌓이면 그게 그런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막 바뀌어대고 이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게 언젠가 진가를 발휘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저 걸맞게 따른 더 모으는 걸 넘어서 또 뭐 다른 거 하시면 또 엄마의 지금 이해 못함을 뛰어넘는 뭔가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부를 마치고요. 한쪽 건배하면서 2부로 들어갈까요? 이게 우리 미니스터 효자 대성점의 편육하고 문개승마 타짜님이 하신 너무 잘 문개승마 어울려요. 너무 환상의 조합에 같이 이게 그래요? 같이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볼까요? 3합은 아니고 2합으로 새로운 요리를 좀. 근데 이거는 좀 양만 많으면 판매도 해도 좀 좋을 정도로 맛있다. 아, 그래요? 음. 이거 아침에 제가 살짝 묻혀서 고추장에 즙을 푹 넣고 비벼 먹었거든요.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향이 강하지 않은데 네. 뒤에서 뒷맛이 아주 좋아요.